안녕하세요. 4050 건강테크 블루존TV 닥터 S입니다. 오늘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북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저 역시도 걷기를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나가오 가즈히로 씨가 쓴 책을 읽으면서 한번 함께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나가오 클리닉 원장이자 의료법인 유아카이의 이사장이시고 1984년 도쿄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오사카 대학병원 제2내과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쓴 저서로는 범람하는 의료 부정서적을 반박하며 쓴 의료 부정서적에 살해당하지 않기 위한 48가지 진실을 비롯해 평온한 죽음, 항암제를 끊을 10번의 기회, 할배 할매, 요양원 잘못 가면 치매가 더 심해져요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는 제목을 가진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라는 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를 잠시 읽어드리면요.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병의 90%가 낫는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내보일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과장이라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걷기를 잊고 지내는 시대인 만큼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마음으로 걸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이 같은 제목을 붙였다. 나는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서 나가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동네 의사다. 동네 병원인 만큼 외래 진료에는 다양한 환자가 내어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을 앓는 환자,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환자,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는 환자, 치매 환자, 암 환자,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정형외과 쪽 환자까지 다양한 질환과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진료실을 찾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병이든 공통으로 나누는 대화가 있다. 바로 이번에 소개할 걷기에 관해서이다. 평소에 잘 걸으세요? 자주 걸으셔야 해요. 걷기만 해도 한결 나아지거든요. 진료실을 찾는 환자에게 매일 하는 말이다. 걸으면 낫는다는 말이 과언이라면 확실히 나아진다고 바꿔 말하면 어떨까? 걷기를 생활화하면 더는 의사를 찾지 않게 된다. 이 점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든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 현상은 과연 올바를까?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된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2명 중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가 있다. 기관지 천식이나 교원병, 여기서 교원병이란 피부, 힘줄, 관절 등의 결합 조직이 염증을 일으켜 변성되는 질병의 총칭입니다.
교원병 등의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편두통으로 대표되는 뇌 감인증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를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제목에는 지난 20여 년간 외래 환자를 진찰하는 동네 의사로서의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병원에서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이 책에서는 왜 걷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운명이 변화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되도록 알기 쉽고 간결하게 답하려 노력했다.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쯤이면 독자 여러분도 걷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으리라 믿는다. 걷기의 탁월한 효과를 알게 되면 다음은 실행에 옮겨 모쪼록 걷기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저자의 그 프롤로그를 간략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장은 대부분의 병은 걷기만 해도 낫는다 라는 큰 제목 아래 걷지 않은 현대인은 늘 아프다. 두 번째,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된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세 번째는 항치매제부터 끊어라. 네 번째,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다섯 번째, 걷기만으로 변비 탈출. 여섯 번째, 내성 없는 완벽한 항우울제, 걷기. 일곱 번째, 상쾌한 아침을 위한 30분 산책. 여덟 번째, 통증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섬유근통 증후군, 천식 류마티즘. 다음은 감기도 피해가는 몸 만들기. 2장은 의료 상식에 속지 마라. 첫 번째,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 두 번째,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방법. 세 번째, 돈은 한 푼도 필요 없다. 네 번째, 뼈가 부러져도 절대 수술하지 마라. 제3장,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걷는다. 첫 번째,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두 번째,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라. 세 번째,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네 번째, 척추를 위로 쭉 늘려라. 다섯 번째, 생각하며 걸으면 효과도 2배. 여섯 번째, 걷기 좋은 신발을 고르는 3가지 방법. 일곱 번째, 양손을 비워야 자세가 좋아진다. 여덟 번째, 거리와 지하철을 나만의 피트니스 센터로. 다음, 허리와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추천하는 걷기법. 혼자 걷기 힘들면 노르딕 워킹으로 시작하라.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춤을 춰라. 제4장, 걸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르다.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2가지 이유. 수명 연장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공부도 일도 걷기로 효과 업. 역사 속 위인들은 왜 많이 걸을까? 에필로그는 말로만 운동하는 날라리 의사의 걷기 선언. 이 책은 이렇게 크게 4장과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벌써 흥미진진하죠. 각 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이 장에서는 400년 전 사람들은 매일 3만 보를 걸었다.
요즘 하루에 10,000보를 걸으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약 4,000년 전인 에도 시대에 서민은 대체로 30,000보를 걸었다고 한다. 현대인보다 6배나 많은 수치다.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업무 시간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도 없었으니 무슨 일을 하건 우선 걸어야 했을 것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들도 제법 많이 걸었을 텐데 당시 회사원의 보행량은 에도 시대의 서민과 비슷했다고 한다. 저는 꽤 걷는 편이에요 하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하루 30,000보에는 당연히 미치지 않을 것이며 10,000보계로 측정하면 기껏해야 6,000에서 7,000보 정도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 지난 반세기는 걷기를 잃은 시대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에도 시대 사람들은 행복도가 매우 높았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그 까닭 중 하나는 잘 걸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은 생활 방식에서 시작된다. 걷기로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라. 400년 전 사람들은 현대인의 6배 이상 걸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했다. 현대인은 일부러 마음먹지 않으면 걸을 일이 없다. 걷기를 잃은 시대에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걸어야 한다. 식습관과 걷기만으로 완치된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살이 빠지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벌써 30년도 지난 이야기지만 오사카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할 무렵 메타보라는 개념을 창시한 마스자와 유지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비만 입원 환자의 조치를 담당한 적이 있다. 비만 입원이란 살을 빼기 위한 입원으로 일명 다이어트 입원이라고도 한다. 몸무게가 100kg 이상인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약 4주에 걸쳐 체중을 감량한다. 입원 후 가장 먼저 실시하는 치료는 단계적인 칼로리 줄이기와 자전거 운동이다. 칼로리는 하루 1,400칼로리에서 시작해서 1,000칼로리, 800, 600 이런 순으로 서서히 줄여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몰라보게 체중이 줄어든다. 4주라는 입원 기간 동안 수 킬로그램 이상이 빠지는데 동시에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요산 수치도 눈에 띄게 떨어진다. 비만 체형이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이 높은 사람은 체중 조절만 해도 관련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 비만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특히 아이들에게는 대물림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심각한 문제다. 무엇이 건강을 해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걷지 않고 정크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많다. 부모가 건강에 무지하면 아이들도 부모와 똑같은 생활 방식을 물려받는다. 그 결과 아직 고등학생인데도 100kg이 넘는 비만에 이르거나 생활습관병이 나타나기도 한다. 걷기를 잊고 살다 보면 비만도가 높아져 메타보 검진에서 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지만 차도가 없다는 느낌에 흐지부지 약 복용을 중지하고 그대로 중년이 된 후에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켜 갑자기 쓰러지거나 암이나 치매가 발병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인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대책은 역시 걷기다. 항치매제부터 끊어라. 한 연구에는 당뇨병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즉, 당뇨병 환자가 증가할수록 치매 환자도 증가한다. 참고로 흡연의 유해성은 더 심각해서
담배를 피우면 치매 위험이 두세 배 높아진다. 이렇게 고령화 진행과 생활습관병 증가의 영향으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매 대책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리고 2015년 1월 정부는 신오렌지 플랜이라고 이름 붙인 국가적 치매 대책 전략을 내놓았다. 항치매제라고 불리는 약은 현재 4종류인데 모두 치매를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치료약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일 뿐이다. 복용자의 약 30에서 40%만 효과를 보았다는 해외 자료도 있다. 한편 복용 부작용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걸핏하면 화를 내는 등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도 있다. 항치매제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리셉트는 3mg으로 복용을 시작해 2주일 뒤에는 반드시 5mg으로 증량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 나는 이전까지 온화했던 환자가 복용량을 늘리자마자 쉽게 흥분하고 난폭해지는 모습을 적잖이 보아왔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치매 예비군이라고 불리는 경도 인지 장애 단계부터 주목해야 한다. 경도 인지 장애란 그대로 방치하면 50%의 환자가 치매로 진행되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상태다. 이 단계에서 발견하면 스스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의학적 근거가 밝혀진 치매 예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걷기다. 정확히 말하면 계산하며 걷기다. 계산하며 걷기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일본에서 밝혀졌다.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1년간 매일 1시간 동안 50에서 3씩 뺄셈을 하며 걸었더니 뇌에 쌓이기 시작했던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졌다고 한다. 계산을 하면서 걷기만 하면 된다. 즉, 머리를 쓰며 걷기가 요령이다. 걷기와 뇌 호르몬의 관계는 다음 60쪽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걸으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조절하고 기억력과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다.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맞대고 걸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도 촉진된다. 따라서 치매 환자일수록 누군가가 곁을 지키며 자유롭게 걷도록 도와야 한다. 걷기 자체가 뇌에 좋을 뿐더러 밖에서 걷다 보면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이웃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작 또한 매우 중요하다. 걷기는 치매 환자 간호에서 결코 관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움직이지 않은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인간도 비슷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활하는 부족처럼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항상 걸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걷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명병이라고 할 수 있다.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만을 직접 파괴하는 든든한 아군이다. 위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적절한 운동이라는 표현인데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인체의 세포나 유전자를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NK세포를 활성화하려면 즐겁게 운동하기도 중요하다.
그러니 유쾌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걷기만으로 변비 탈출. 기능성 위장 장애란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소화불량, 복통,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가시지 않은 질환을 말한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복통, 복부팽만 등의 불쾌한 증상과 함께 설사 혹은 변비가 반복되는 질환으로 배변 후 증상이 호전되는 특징이 있다. 이들 질환의 공통점은 식도, 위, 장 등의 내시경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 바로 자율신경이다. 교감신경은 몸을 움직일 때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부교감신경은 신체가 안정되었을 때 작용한다. 이 두 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위와 장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긴다. 지금 속이 안 좋으신 건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환자에게 설명하면 그럼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는 약을 주세요 라는 말이 돌아오기 일쑤지만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걷기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왜 일본인은 변비가 없고 배변의 질도 세계 최고였을까? 식물 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잘 걷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돼 위장의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 복부 팽만감을 덜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변비약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잘 걸으면 약은 필요 없어진다. 걸으면 장이 움직인다.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다. 내 건강도 장이 결정한다. 장내 세균이란 장 안에 서식하는 세균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장에는 3만 종류, 1000조 개 이상의 장내 세균이 산다고 한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약 60조 개라고 알려져 있으니 그보다 많은 수의 세균을 장 안에 품고 사는 셈이다. 그 많은 장내 세균은 종류별로 집단을 이루며 장벽계에 붙어 산다. 20%는 유익균이며 10%는 유해균, 나머지 70%는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은 중간균이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변비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결과는 누구든 예상할 수 있다. 사실 장은 우리 몸 최대의 면역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체내의 면역 체계의 대부분이 장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장내 환경이 나쁘다는 말은 비단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 환경이 악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뇌와 장의 지배관계는 뇌와 위, 장이 아래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장이 위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장이 뇌를 지배하는 것이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이다.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진다. 내성 없는 완벽한 항우울제, 걷기. 우울증이란 내 뇌에 세로토닌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인데 걸으면 이 호르몬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일단 걸어야 한다. 나는 항우울제의 효능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걸을 만한 기운이 생기면 서서히 복용량을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 걷기만으로 전환하자.
이 방법이라면 초기 우울증은 3개월 만에 극복할 수 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활용하며 걷기를 지도하는 좋은 정신과 의사, 좋은 내과 의사를 만나야 한다. 항우울제는 걷게 될 때까지만 복용하는 임시 방편이다. 그런데 왜 3개월일까? 내내 호르몬 상태를 개선하는데 대략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30분 산책. 수면 부족은 당뇨병, 비만, 심장병, 심지어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수면 시간은 수면과도 관련이 있어서 하루에 약 7시간을 자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한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아침형 생활이 가장 이상적이다. 기본적으로 문 밖이 어두울 때 자야 한다. 수면제보다 오전 산책이 좋은 이유.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는 낮 시간에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피곤하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불면증을 겪기도 한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침 해째기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침 해째기가 중요한 이유는 2가지다. 첫 번째, 체내 시계를 다시 맞추는 효과가 있다. 체내 시계의 한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길다. 하루는 24시간이므로 그대로 두면 실제 시간과 체내 시간이 조금씩 어긋나게 된다.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 바로 아침 해째기다. 2번째, 멜라토닌이다. 아침 해를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뇌의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은 뒤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자.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불면증에는 약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일본은 수면제 천국이다. 가장 복용 빈도가 높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의 인구당 사용량은 미국의 약 6배에 달한다. 수면제는 심지어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솔직히 수면제는 백해무익한 약이다.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하면 모쪼록 약에 의존하지 말고 오전 산책을 시작하기 바란다. 이미 수면제를 손에서 놓기 힘든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걸으며 조금씩 복용량을 줄이도록 하자. 통증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섬유근통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 다소 생소한 질환이지만 최근 들어 젊은 여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몸 어디에도 뚜렷한 문제가 없는데 근육과 관절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 것이 특징이다. 섬유근통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통역치가 저하된 상태라는 설명은 가능하다. 이 말은 내가 통증을 느끼는 기준점이 낮아졌다는 뜻이다. 즉, 통증에 굉장히 과민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편두통도 내가 과민해졌다는 점에서 섬유근통 증후군과 유사하다. 과민한 상태로 말하자면 류마티즘, 관절염 등의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을 꼽을 수 있다. 류마티스증 관절염은 손가락, 손목, 발목, 무릎 등 온몸의 관절이 아픈 병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심각한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 발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체질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면역 시스템이 문제가 된다. 천식은 과민해진 기관지 점막이 공기의 출입에 민감하게 반응해 조금이라도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 경련을 일으켜 발생한다.
그 밖에 인두신경증도 과민해진 목 상태가 원인이다. 목 안에 뚜렷한 이상이 없는데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 따끔따끔한 느낌 등이 생기는 것이다. 공황발작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감신경이 필요 이상으로 흥분해 노르아드레날린을 과잉 분비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주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이므로 공황발작은 신체가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단 음식을 좋아하고 잘 걷지 않는 사람에게 많은 병. 이 모든 질환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통증을 감지하는 뇌, 면역 시스템, 피부, 점막 등 신체 기관의 어딘가가 과민한 상태가 원인이며 최근에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는 단 것을 좋아해 설탕 섭취량이 매우 많다는 점, 둘째는 잘 걷지 않는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세계보건기구도 설탕 섭취의 악영향을 인정하며 설탕은 하루 섭취 열량의 5% 미만, 성인 기준 6티스푼 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발표할 정도이다. 악순환을 끊으려면 하루 1분이라도 좋으니 걸을 수 있을 만큼 힘을 내 걸어야 한다. 걸으면 관절이 유연해지고 근력이 좋아지며 면역력도 강화돼 약도 의사도 찾지 않게 된다. 감기도 피해가는 몸 만들기.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감기를 낫게 하지는 않는다. 감기 때문에 발생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 치료제일 뿐이다. 증상마다 다른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겨우 감기에 걸렸을 뿐인데 4대 종류의 약이 처방된다. 왜 이렇게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적은 없는가? 감기를 단번에 낫게 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뒤죽박죽 섞어서 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올바른 감기 대처법은 2가지다. 첫째는 계속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이다.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오르거나 콧물이 나는 증상은 몸이 자연 치유력을 발휘해 열심히 감기를 치료 중이라는 뜻이다. 열은 면역세포들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며 설사나 콧물도 불필요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키지 않아야 오히려 감기가 더 빨리 낫는다. 둘째는 걷기다. 누구에게나 권하기는 어렵지만 감기 조짐이 느껴질수록 걷는 편이 좋다. 아울러 걷기가 생활화된 사람은 기본적인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좀처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의료 상식에 속지 마라.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 증상의 병의 이름을 만들어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면 새로운 시장이 탄생한다. 시장이 생기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걷기는 너무나 단순해서 아무 이익권도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환자가 감소하면 곤란해지는 누군가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부는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고 그 결과 더 많은 국민에게 확산되지 않는지도 모른다. 환자는 의료계나 제약업계가 부추기는 대로 병원을 찾는 사이 10종류, 20종류나 되는 약을 처방받고는 어느새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제약업계는 점점 국제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시장이다. 국민건강보험이 탄탄히 마련돼 있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등 일본만큼 약을 소비해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이런 병의 환자가 증가 중입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라고 선전하거나 공부가 부족한 의사를 세뇌한다. 건강강연회를 개최해 순진한 국민을 속이기도 한다. 현명한 사람은 일찌감치 의료계를 둘러싼 부조리를
깨닫고 자가 치료를 중시한다. 가끔 8, 9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병원 문턱을 넘지 않는 분이 있다. 꼭 표창을 드리고 싶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방법. 나이가 들면 누구든 아프고 어딘가는 불편해지기 마련이다. 앞서 설명했듯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그럴싸한 병명을 붙여 의료화하는 것이 현실이다.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상 환자는 치료를 위해 툭 하면 병원을 찾는다. 실제로 환자도 아휴 나이 탓이에요. 노화 현상이군요. 같은 말보다 뭐뭐뭐라는 병입니다. 라는 진단을 좋아한다. 환자의 나이가 80, 90이어도 나이 탓이라는 말은 금기어이다. 실제로 노화라는 말을 들으면 벌컥 화부터 내는 환자도 있다. 노화 때문에 시작된 증상들은 의료적 수단을 동원하면 통증을 덜어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에 이르지는 못한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노화를 멈출 수는 없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스스로의 노력뿐이다. 자연적인 노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연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쉬지 않고 새로운 약이 개발되고 매주 신약이 등장하고 있다. 근거가 있으니 승인을 받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근거라는 말이 맞득치 않다. 조작된 근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근거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제약업계의 공분을 살지도 모르지만 감히 한마디 하자면 근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만들어진 근거지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것은 약물 의존증이다. 나는 그렇게 느낀다. 돈은 한 푼도 필요 없다. 걷기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운동화를 구입하거나 번거로운 짐을 덜기 위한 물품 보관함 사용료 정도이다. 그 정도만 투자하면 무한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돈을 지불하고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사람도 많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정작 운동을 하러 가면 흔히 러닝머신으로 알려진 트레드밀이나 실내용 고정 자전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세로토닌 증가 효과를 보려면 머릿속을 비우고 걸을수록 좋은데 운동 중에 이어폰을 꽂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면 역효과를 볼 뿐이다. 화면 속 세상에 의식을 집중해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샤워를 하고 싶다면 걷는 동안은 걷기에만 집중하자. 최근 들어 자율신경 실조증도 급증하는 추세다.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습관 때문에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불면증, 현기증, 기립성 저혈압 등 다양한 신체 이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놀랄 만큼 많다. 자율신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수입욕과 냉수 샤워를 번갈아 실시하는 온냉교대욕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뼈가 부러져도 절대 수술하지 마라. 뼈는 일어서거나 걸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중력을 견디기 때문에 걷지 않으면 점점 골밀도가 떨어진다. 계속해서 중력을 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뼈가 녹고 골다공증이 진행된다. 뼈는 알아서 붙는다. 나이가 몇이든 살아있는 한 부러지거나 금이 간 뼈는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누구에게든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한다. 만약 골절을 입었다면 자약이나 진통제로 통증을 다스린 뒤 최대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자.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걷는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연배가 있는 여성 중에는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앞으로 쑥 내민 자세에서 배임이 들어가지 않아 아랫배가 불룩 나온 분들이 많다. 혹시 내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반면 남성은 중년이 될수록 배둘레에 차곡차곡 내장 지방이 쌓이는데 등이나 허리를 젖히는 바람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더욱 빵빵해 보이곤 한다. 이런 자세로 서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므로 구두 뒷굽이 닳기 쉽다. 평소에 구두에 뒷굽만 달아 의아했다면 자세를 교정해보자.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올바르게 서려면 지금까지 설명한 자세와 정반대로 하면 된다. 즉 턱을 가볍게 당기고 어깨가 굽지 않도록 가슴을 앞으로 조금 내민다. 등과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지 말고 곧게 편다. 배를 앞으로 내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좌우 다리에 균등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똑바로 선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라. 골반이 뒤로 누우면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이어진 다리만으로 걷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김철원의 말에 따르면 단전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 된다. 직접 해보면 확실히 골반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서 허리 주위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다리로만 걷지 마라. 체중을 분산시켜 걸어라. 하체에만 집중해 걸으면 힘이 몰려 훨씬 빨리 지친다. 다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걷자. 주의할 곳은 팔꿈치.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임으로 상반신 근육을 골고루 쓸 수 있다. 척추를 위로 쭉 늘려라. 보폭은 약간 넓게 잡는다. 보폭에도 나이가 드러나기 쉽다. 나이를 먹을수록 보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장걸음보다는 조금 넓은 보폭으로 걸어야 기분 좋게 온몸을 쓸 수가 있다. 시원하게 등을 펴고 걸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긴장이 풀리기 때문일 것이다. 적절한 운동은 뇌와 몸을 쉬게 한다. 긴장을 풀고 어깨를 쭉 펴면서 걸어보자. 걸음걸이가 바르면 스트레칭 효과도 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머리 위에서 끈으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편 다음 가슴을 열고 모델처럼 걸어보자. 의사로서 말하건대 감기나 대수롭지 않은 증상 때문에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을 신발에 투자하자. 양손을 비워야 자세가 좋아진다. 빈손으로 걷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첫 번째로 백팩, 두 번째로 물품 보관함이 있다. 피부 건강을 위해 자외선 차단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양산보다 모자나 화장품을 이용해보자. 허리와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추천하는 걷기법. 누구든 언젠가는 어딘가에 이상이 올 것이다. 그럴 때는 가능한 만큼만 걸으면 된다. 무릎 보조기, 허리 보호대, 깔창, 손잡이, 누군가의 손 등 본인에게 맞는 버팀목을 적절히 활용하자. 걷지 못하더라도 이동하기를 포기하지 말자. 혼자 걷기 힘들면 노르딕 워킹으로 시작하라. 노르딕 워킹, 즉 폴 워킹은 지팡이를 쥐고 뒤로 밀면서 걷기 때문에 견갑골을 확실히 움직일 수 있고 같은 시간에 동일한 걸음을 걸어도 보통 걷기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높다.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부행이 불안정하면 노르딕 워킹을 시도하라. 장애나 치매가 있거나 다리와 허리가 약하더라도 걷기를 포기하지 말자. 지팡이 2개를 이용해 걷는 노르딕 워킹, 폴 워킹은 넘어질 위험이 적기 때문에 지팡이가 1개일 때보다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 걸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내 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직접 열어 측정할 수도 없지만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 행복해진다는 말은 사실이다.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먹지 않고 오직 걷기만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평생을 사는 사람과 걷기의 효능을 깨닫고 날마다 걷는 사람 중 어떤 인생이 행복할까?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